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서 그 두 분이 이제 그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그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가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를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그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3톤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차야.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으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저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 줄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고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좋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0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을 해서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으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뭐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마진에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탑장을 하려면 협장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도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 저기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는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 제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 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hin이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안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그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저기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정확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요.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 됐대.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은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를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 낙찰 못 받는 거야. 낙찰 받으면서 낮은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물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조금 더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그 공투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내서 약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 볼까요? 75페이지. 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우리 이 경매에서 제가 또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이 이 공유물의 분할 청구라고 했죠. 부동산을 사면 무슨 권리를 산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 근데 이 처분의 권한이 268조에 있는 겁니다. 처분의 권한. 다시 말하면 내가 혼자 샀을 때는 뭐 내가 이렇게 사용하든지 저렇게 팔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 명이 같이 샀을 때는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좀 규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사용의 권한은 누가 결정한다? 2분의 1 이상 있는 사람이 결정한다. 처분의 권한은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지분을 가지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8조에 보면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청구를 하고 269조에 보면 분할의 방법입니다. 지금 75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원래는 협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끼리. 근데 당사자들끼리 협상이 안 될 때는 법원에다가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을 인하여 현재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이쪽까지나 나는 이쪽까지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안 되면 그것도 된다? 분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물건으로 자르지 않고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지분의 2분의 1을 낙찰을 받아서 우리 조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내가 샀어. 내가 흑심을 품고 조사님은 안방에서 살아, 나는 건너방에서 살게.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그건 못하겠다. 그 조회사님이 얘기해. 그건 못하겠다. 그럼 내가 그래. 그럼 어떻게 때릴 건데? 그럼 조회사님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그 경매에서 제가 지금 특수경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다? 민법의 268조, 269조를 가지고 어떤다? 결국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리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면 201료 타경 8260 했는데 11분의 2를 이거를 제가 이제 울산에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니까 바로 들어간다? 우리 이게 상당히 지금 보면 이게 몇 년도 됐죠? 17년도죠? 17년은 지금부터 몇 년 됐나? 한 4년 전에 강의했을 때 이걸 그분이 사신 겁니다. 사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더니 거기 있는 지분권자가 저는 사실은 지분권자가 다시 상가니까 다시 살 줄 알았더니 상속을 받은 거거든. 상속을 받았더니 거기 지분권자가 와서 우리가 그거 마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철회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공인중개사 가서 어떻게 한다? 팔아서 지분대로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거 소송을 철회하고 그냥 둘이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내놔가고 팔 때 등기는 어차피 같이 도장 찍어야 되니까 같이 도장 찍으면서 어떤가 빠져나왔던 이런 보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지분권에 대해서 입문을 하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뭐 울산에서 하신 분인데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소송을 냈죠. 분할의 필요성 및 그 방법.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보면은 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나하고 당사자들끼리 어떤 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나사장님한테 가서 나사장님 나보고 땅을 쓰자 그럼 둘이 약속하자 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기 때문에 채권 관계고 그 당사자가 헤어지면 어떤다? 그대로 어떤다? 그 지상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들이 이게 채권 관계니까. 그러니까 제 땅에 또는 나사장님 땅에 내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었으니까 둘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해서 나 언제까지 쓰도록 하자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했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 나사장님이 그거를 어떤다? 팔아서 다른 사람이 되게끔 되면은 그분은 그 땅을 사셨으니까 물권법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땅을 먼저 주인하고 계약했으니까 채권법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먼저 주인하고 지상권 약속했던 건 자연히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을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대응을 하려면은 채권을 물건으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사장님 땅에다 내가 건물을 짓자 했으니까 나사장님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했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올려놨자 30년을 쓰도록 하자. 그럼 30년 쓰는 동안에 내가 돈 얼마를 줄 테니까 하자. 그러면 내가 등기부 등본에 올리자 하면 나사장님이 돈 받으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등기부 등본에 올리면은 이게 뭐가 돼? 채권이 아니고 뭐가 돼? 물건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이름으로 바뀌어도 내가 그대로 된다? 지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얘기했다면은 나는 그냥 채권에 속해 있지 물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상권이 이제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이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법이 정해준 지상권이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지상권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보면 우리가 땅을 사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언제라고 그랬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어떤다? 맨 처음에 동일인이었을 때. 그러면 내가 제3자가 건물을 질 때는 제3자에게 빌려준다고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만은 내가 내 땅을 내 건물을 짓는데 내가 나한테 허락한다고 등기부 등본에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려도 되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바뀌면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았어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자 보십시오. 법정 지상권이 없는 뭐를 사? 내가? 땅을 샀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소멸했죠. 소멸했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 주인한테 너 건물 철거하고 어떻게 한다? 나가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285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소멸할 때,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고 등기 부분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만 샀지 않습니까? 땅만 사고 주인이 바뀌면 내가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낙찰 받으면서 지상권을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건물 주인한테 너 어떻게 한다? 건물 철거하라. 285조 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철거하라. 그랬을 때 건물 주인이 건물 철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을 사는 게 낫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네 땅 팔아라 하게끔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땅을 팔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 지료의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가 상대편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을 통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내가 법정 지상권이 있어서 치료를 1년에 30만 원 받으라고 했다. 그럼 30만 원 받는 게 영원한 거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5년이 지나서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 30만 원 받는 것이 좀 억울하다.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 판사님한테 어떤다? 이 치료에 대한 것을 증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판사님이 감정평가사에서 다시 감정하게끔 돼서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다시 치료를 어떤다?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가지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치료는 보통 그 1년씩으로 주거든요. 월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2회 이상 주지 않게끔 되면 원한다는데 여기 보면 2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2기 이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2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판결을 받을 때는 년으로 하지 않고 월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판사님이 1년에 12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어떤다? 10만 원을 줘라 했는데 10만 원씩 두 번을 안 주면 너 이제 지상권 없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판사님이 그렇게 지장을 판결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뭐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역권 아니에요? 지역권. 내 땅은 아니지만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지역권이라고 하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면은 남의 땅을 진입해서 쓰는데 도로를 쓴다고 할 때 이런 걸 보면 뭐야? 지역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역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 거니까. 지역권으로 등기부등본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용선상을 하고 지역권 등기부등본을 올려놓지 않았을 때는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저기 뭐야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나가 다 오래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용승낙을 해줬을 때는 그때 어떤다? 지역권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에 올려놓게끔 되면은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가끔 나오더라고요. 경매 지역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 등기를 해놓는 사람처럼 승역지에다 해놓은 건 사면 안 네? 돼요. 승역지에 있는 건 사면 안 돼요. 아, 성역지. 승역지 사면 되는 거지. 이거 사면 되는 거지. 82페이지입니다. 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공유자가 그 땅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10명에 한 명이 된다? 했다 할 때 나머지 다른 사람도 된다? 그거를 있을 수 있죠.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303조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을 우선 받을 수 있는데 이 전세권을 등기를 했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만은 전세권을 어떻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등기를 하지 않고 물건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새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죠. 아까
물어봤던 것이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하우스를 친 사람이 우리가 낙찰 받으면 비닐하우스 친 사람이 자기가 동급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 3년까지는 그 철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농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에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수가 있죠. 농경지는. 근데 농경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없고 월지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된다? 그거는 어떤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세권을 가지고 받을 때는 전세를 우리가 갚아줄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경지는 전세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있어? 월세. 월세, 지료만 1년째로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농사를 이미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돌려는 받지는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의 전세권과 농경지는 전세권이 없이 뭐야? 월세. 월세 지료밖에 없기 때문에 년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다? 자동으로 시간만 기다리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경지를 낙찰을 받을 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가는 알아볼 필요가 안 알아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어떤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년이에요. 그럼 후순위도 3년 임대인이 그렇게 3만 원씩 주고 서너 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더니 예. 대항력이 있는 그 세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가서 봤더니 농경지가 이제 3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봤더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니까 2년 동안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요. 2년 기다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한다? 그 시효는 없어지니까 2년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놓고 나면 그 계약은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후순위는 후순위 무슨 후순위가 있어? 후순위는 낙찰 받으면서 다 지워지는 건데 사용의 권한 아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고 있으면 농사를 짓는 건데 무슨 살고 있으면 집이 있어야 되지. 농사를 짓 수 있는 권한이니까 살고 있는 거는 살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거고 농사를 짓을 때는 농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거잖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더라고.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올라가 있더라고. 전입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을 때는 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농경지인데도 그렇죠. 현안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전입시켜 놓고 또 원래는 그 동해에서 주택이 없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데는 전입신고를 안 받아줘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받아줬다고 할 때는 그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게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보십시오. 어떤 땅과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 전세를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를 들어있는데 내가 뭐만 산다? 땅만 산다 했을 때도 땅만 샀어도 거기에 있는 전세권자에 대한 것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가위바위보가 나오죠? 조 사장님, 가위바위보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조 사장님, 조 여사님은 못 들은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경매에서 가위바위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셨어요? 자, 보십시오.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은 아까 이긴다 했죠? 소멸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땅을 낙찰받고 건물 주인한테 어떤다? 철거해라 하면 어떤다? 건물 주인이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로 얘기하면은 땅 주인이 주먹이면 건물 주인은 뭐예요? 아니, 가위야. 그러면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있죠. 건물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죠? 세입자가 이제 건물 주인이 이기죠. 어떻게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세를 놓지 세입자 마음대로 건물 주인 마음대로 저기 뭐 건물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세입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사용 권한이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건물 주인하고 협상이 돼야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된다? 세입자는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이 가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입자는 보자기야. 근데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땅만 경매로 넣었죠. 내가 땅을 낙찰받았죠. 근데 건물 주인이 돈을 안 물어주죠. 그러면 그 세입자는 땅 주인한테도 내 전세 보증금 내라 할 수도 있대. 건물은 낙찰 안 받지 않고 뭐만 받았어? 땅만 받았어. 땅을 받았으니까 나는 건물 주인 보고 너 법정 상권 없으니까 건물 철거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이겨? 임차인. 그래. 알았어. 너 건물을 허물긴 허무는데 나 임대차 보증금 어떻게 하나? 내 돈 내놔. 요구할 수가 있대. 가위바위보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면 그거는 뭐예요? 그 세입자는 보장인데 아까 중복은 어떤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각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를 잘 판단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강의 전에 조 여사님 물어보셨죠? 평택에 있는 집,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나온 거. 3분의 1 나온 거. 그렇죠? 욕심은 나지만. 그렇죠. 땅은 3분의 1, 건물 전체는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이 다시 땅 주인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가위바위보를 잘 이용하면은 내가 이거를 상대편이 그 임차인이 아니야.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쉽게 받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가위바위보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땅 주인은 누구를 이긴다? 건물 주인다. 건물 주인은 누구를 이긴다? 임차인이 이긴다. 임차인은 누구를 이긴다? 땅 주인이. 이긴다. 뭔 소리인지 이제 알았네. 이 관계가 이 특수 경매에서는 이 관계를 단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위바위보를 할 때 상대편이 뭐를 낸다는 걸 알면 이겨져. 이기죠. 다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매 가위바위보를 만들어서 상대편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뭘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해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민법에 나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 경매에서 민법을 가지고 제가 한 60, 70%를 지금 해결한다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다. 가위바위보. 처음 듣네.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그 얘기 할 때만 결석하셨나 봐. 가위바위보 내가 지금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이준희 씨도 처음 들어요? 들었죠? 그봐. 신사장님도 처음 들었어요? 이문기수의 얘기 아닌가? 나 사장님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그늘을 따드는 겁니다.
제가 이 특수경매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 세 개 가위바위보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누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이 강의를 정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추천 물건을 강의를 골라주면은 금방 그 이해를 하는데 이 정규 강의를 다 안 들으신 분은 아직도 잘 추천 물건을 골라줘도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막 지르더라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질르죠. 예. 질르는 건 잘, 나는 절대로 질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질르는 건 잘 질러요. 그게 초보들이야 이제. 그러니까 진짜 받을 사람 못 받고 자기 받아 처리도 못하면서 진짜 받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질려서 받은 사람이 진짜 받은 거야. 아니 그 기출을 못해 그 사람이.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아니면 진짜 받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변이. 아니 돈을 벌자는 얘기지 경매를 낙찰받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경매에서 질러서 낙찰 못 받는 게 어디서 지르면 다 받지. 맞지. 그래서 조금 좀 내가 보면은 아직까지 이 경매 원칙을 잘 못하다 보면 이게 질리기도 하는 수가 가끔가다 생기거든요. 83페이지 보시면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매입 후 법정지상권 성립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땅을 낙찰받는 것은 땅값이 올라가는 곳에 있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은 문제가 되냐면 땅값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올라가는 땅이 있죠. 예. 그 땅 법정지상권 있는 거 낙찰 받게끔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다? 지료만 내고 그 사람 차라리 잘 됐다 내 땅 그냥 아예 그냥 지료만 내고 쓰고 말자 어차피 올라가지도 않는 땅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시골에 있는 땅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있을 땐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땅은 법정지상권이 있더라도 땅 가격이 상승되는 곳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얘기는 감정가에 낙찰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낙찰을 받아도 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또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를 이제 알면서도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받아놓고 소송을 해서 지료를 주라고 판결을 받고 나니까 지료를 주다가 조금 주다가 그냥 얼마에 팔겠느냐고 해가지고 뭐 얼마 내놔라 해가지고 어쩐다? 지료 조금 받다가 바로 팔고 빠져나왔던 이게 사례입니다. 316조 원상회복 의무. 되게 중요한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게끔 되면 그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은 이 경매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요 근래에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가를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뭐를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비를 달라고 얘기하고 유치권을 행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상당히 초보자예요. 유치권 인정 안 돼. 바로 유치권이 아니라 원상 회복 의무권이 있죠. 그 원래대로 다 만들어놔. 뭐 원래대로 만들어. 네가 저기 자동도화 설치했다고 자동도화 없애고 원래 있던 문 다 갖다 달아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유치권 운운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고,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걸 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저는 경매를 한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알지만은 2달 전에 경매 배운 사람은 그게 걱정이 돼 안 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조건이 어떤다? 있다는 것. 객수에 보면 그게 항상 또 들어가 있어. 음. 320조 87페이지입니다.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자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이 87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유치권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유치권 모르시는 분. 다 알면 이거 강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네? 아니, 이거는 여러분은 다 알아도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이 320조, 321, 322, 328조를 제가 통틀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김포에 베스타 자동차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에어컨이 고장나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정비소에 가서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맡겼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고쳤으면 내가 그 에어컨을 고쳤다고 해서 찾으러 갔죠. 찾으러 갔죠. 그러면 그 에어컨 비용을 고칠 때까지 그 자동차를 정비업소는 자동차 전체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에어컨 고쳤다고 에어컨만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전부 다 그 건물에 필요해요. 그 자동차에 에어컨만 고쳤지만은 그 돈을, 에어컨을 고친 돈을 줄 때까지 그 자동차를 전부 다로 들어간다?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돈을 내느라고 주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에어컨을 맡긴 그 자동차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에어컨을 다 고쳤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돈을 줘야지 되긴 하는데, 정말 에어컨이 다 고쳐졌는지를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내가 한번 시운전을 해서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수리소 주인이 그냥 키를 주면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소에 있는 그 정비업소에서 일하는 그거를 하나 태워서 동행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에어컨이 있었다? 잘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 동승했던 직원에게, 알았어, 잘 고친 거 확인했어, 알았어, 이제 확인했으니까
당신 내려도 돼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냥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냥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공업사 주인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기 앞에다가 베스타를 세워놨습니다. 세우니까 여기 저기 자동차 정비업소는 레카차가 있죠. 레카차를 가지고 가서 된다? 끌고 와서 공장에다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무슨 권한이라 그랬죠? 전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전비를 뺏겼죠. 뺏겼으니까 다시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스타 차 주인이 이 정비업소 공장 사장을 상대로 된다? 별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경찰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공장 사장이 절도죄로 된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한다? 넘어갔죠. 328조 점유의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된다? 소멸한다 그랬죠. 유치권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한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넘겨줬기 때문에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소멸이 됐다고 해서 이 정비소 사장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집이나 자동차를 어떡한다? 압류해놓고 네가 내 돈을 달라고 어떡한다?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넘어간 유치권을 자기 손으로 넘겨주지 않고 밤에 몰래 든다? 내 가차를 끌어갔죠. 그 절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니, 가져간다 얘기하고 끌고 가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합의해서 너 돈 안 줄 줄 아냐? 그러니까 돈 줄 때까지 내가 이거를 내가 공장에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했을 때는 되지만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 끌고 간 거를 어떻게 한다? 절대 속한다 이런 얘기다. 유치권은 여기서 보면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판사님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당사자에게 송달을 한다 그랬죠. 송달이 되면은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경매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가 시작이 되면 판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부동산의 압류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는 팔거나 사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압류해놓고는 남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 소멸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압류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데 유치권이 넘어오는 건데 판사님이 그러니까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가 압류한 후에 점유한 사건은 어떤데 소멸이야. 압류한 이후의 행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치권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좀 되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사의 현황조사서 있죠. 현황조사서에 가서 보면 경매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한테 보내고 현황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프랭카드 아니라 뭘 다 걸어놨어도 그때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더니 현황조사서에 뭐라고 돼 있다? 채무자 점유. 그러면 그건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경매의 현황조사서에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가봤더니 유치권 점유하고 있음 하면서 프랭카드 걸어놓고 뭐가 있음 이러면은 그건 이미
압류하기 전서부터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또 소멸이 되거든요. 그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 한 7, 8년 전에 저희 이모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 서방, 뭐 경매 강의를 하나?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네. 나 여기 울산에서 저기 공장하고 있는데 화성으로 좀 옮기고 싶은데 건평한 땅 한 100 몇십 평 있는 거 건평 한 1, 200평 정도쯤 되는 거 경매로 좀 나온 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아봐 줘. 가서 봤더니 비어 있는데 유치권이 해놓고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유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야. 경비인데 이제 돈을 그 뭐 또 저기 뭐야 빌려달래서 또 사장님 빌려달래서 자기 저기 뭐 전세 그 있던 거를 빼놔갖고 EV자로 빌려주고 자기는 저기 그 집에 그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비로 월급 받고 있었더만. 그러니까 자기 EV자로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경비했더니 나이가 이제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돈이 생기니까 한 건데 이것이 부도가 나고 이제 경매로 해서 어떤다?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은 갈 데도 없고 뭐 할 때도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고 뭐 하니까 유치권을 간다? 요거 해놨으니까 좀 당신이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월급 얼마나 받았었냐 했더니 뭐 얼마 받았다 그러더라고. 당신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5천만 원이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한 8억짜리가 한 4억 정도로 유치권으로 인정이 됐고 얼마 들어오고 유치권 신청하는 게 한 4억 얼마가 돼 있더라고. 뭐 공장 뭐 증축하고 뭐 하고 뭐 해서 고친 게 있어가지고 유치권이 내가 보기엔 인정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거기 그 저기 뭐 아까 그 유치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이게 이제 우리 처 이모부가 이거를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처 이모부가 사면은 당신 옛날에 있던 거 그 돈 5천만 원 갚아주라고 하고 옛날에 있듯이 경비 그대로 쓰게끔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러면 낙찰을 받고 어떡한다? 들어갔더니 축환형이잖아. 우리 그냥 이사 다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를 그 점유를 그냥 유치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우리를 환영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유치권은 없어졌던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서 소멸이 되는 것이 소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 부동산을 붙들고 있으면서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건물을 부동산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어떤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자기 돈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치권은 뭐에?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근데 이걸 여기 보면은 크레딧카드 붙여놔도 단체 주민.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 아니, 정서를 앞에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갖다 안에서 아무도 타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은 점유권 상실로 점유권 상실의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죠. 유치권은 없어진다. 누가 먼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점유에 상실돼서 유치권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테리어는 안 된다.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했을 때 유치권이 인정된다. 두 번째, 압류 이전서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압류 이전서부터 점유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 점유로 된다? 소멸이 되면 유치권은 없어진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 신문에 보면 유치권 싸움해 갖고 뭐 저기 뭐
뭐 대대적인 인력들이 뭐 쳐들어가고 뭐 네. 막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치권을 점유하고 뺐느냐 뺏기느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얘기다. 유치권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인데 아까처럼 자동차를 어떤다? 에어컨을 고쳤으니까 에어컨을 받을 때까지 자동차 전부 다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치기는 에어컨만 고쳤지만.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어떤다? 가져간 순간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유치권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어떤다? 가져오면 그건 절도죄로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유치권. (89페이지) 보면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아까 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랬죠?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지 채권이 물권이 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애초에 처음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다고 할 때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짓는데 내가 저기 내한테 허락해 준다고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법이 정하여 준 어떤다? 지상권이다 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 있다니까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이고 주인이 바뀌면서 어떤다?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계약이 어떤다? 예전에 계약이 했던 것은 그대로 어떤다? 승계를 받게끔 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여기 보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이렇게 돼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해갖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제가 보기에는 경매에 입문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지금 인터넷 어디 들어가서 봐도 경매 강의하는 사람 치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강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좀 들어봐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까지 하고 이제 구정 쉬고 다음번에는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서부터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수요일 날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에 다시 이 특수 경매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